한겨울 묘지 18세 소녀가 아버지 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한 남자, 70대 재벌 회장이 그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친아들의 살해 지시, 익명의 장학금,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 진실. 모든 비밀은 한 남자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겨울날 묘지에서 시작된 비밀스러운 인연. 햇살이 가득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창호 회장은 막내 아들 김도윤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햇살만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그 햇살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주름진 이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왔다. 회장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이 슬픔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회장은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정희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안 된다. 절대 안 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도윤은 정말로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장은 그 후로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용서를 구할 수도 화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도윤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묘역 입구 쪽에서 작고 가느다란 발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김창호 회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회장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곧장 도윤의 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놀라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왜 도윤이 묘를 찾아오는 거지? 소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작은 손으로 묘비에 쌓인 낙엽과 먼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애틋하고 간절했습니다. 아빠, 은빈이가 왔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맑은 겨울 공기를 타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도윤이?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은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검사가 되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울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회장은 나무 뒤에서 소녀를 응시했습니다. 햇살을 받은 소녀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눈빛에서, 걸음걸이에서, 심지어 묘비를 어루만지는 그 손길에서까지 죽은 아들 도윤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설마 저 포기 안 해요. 은빈이 묘비를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할 수도 있고 학원 조교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아빠, 저 약속 꼭 지킬게요. 햇살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소녀의 창백한 얼굴을 타고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김창호 회장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에게 딸이 있었구나.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회장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 앞에 서는가? 아들을 버린 내가 손녀를 만날 자격이 있는가? 은비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계속 불었고 소녀의 몸은 추위에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해 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묘비를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은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추위로 굳은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는 묘비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은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인해 보였습니다. 김창호 회장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햇살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회장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비서가 멀리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뭔가 물으려 했지만 회장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는 방금 전 소녀의 손길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에게 딸이 있었구나.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이내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나? 연락도 끊고 아들도 아니라고 한 아버지한테. 회장은 천천히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그 아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은빈이라고 했나? 그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오게. 비서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조용히.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눈치채서는 안 되네. 절대로 내가 조사한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회장의 목소리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켜주마. 아버지가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 딸에게는 해주겠다. 그날 밤 김창호 회장은 집무실에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햇살 속에서 만난 그 소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을 닮은 그 눈빛, 도윤을 닮은 그 고집, 도윤을 닮은 그 강인함, 내 손녀, 도윤이의 딸. 그리고 회장은 생애 처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아보겠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멀리서라도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직접 다가가지 않겠다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손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는 그저 그림자처럼 지켜만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선택. 김창호 회장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손녀를 당장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어서야 회장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창호 회장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인사를 하려 할 때 회장은 이미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회장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을 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습니다. 비서의 인사에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은빈의 등록금 문제 말일세.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게. 절대로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아서는 안 되네. 비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학금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측에 익명의 후원자가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좋네. 회장이 비서의 말을 끊고 덧붙였습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게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는 응원의 의미라고만 전하게.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비서가 자세를 바로 하며 회장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김은빈 본인은 물론이고 어머니 윤서정 씨도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추측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게.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나 나와 연결될 만한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하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어쩌면 거절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게 해주고 싶네. 비서는 회장의 그런 배려 깊은 마음을 이해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내 딸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을 그 아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 도움은 줘도 되는 거겠지?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은빈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김은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 오후라 은빈은 카운터에 서서 법학 입문서를 펼쳐놓고 틈틈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단 1분, 단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은빈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행정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은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등록금 독촉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은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빈 학생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학교 장학 담당 부서 김미영 주임입니다. 장학 담당이라는 말에 은비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부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서류 정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은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은비는 순간 계산대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소식? 자신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익명의 장학 후원자 분께서 김은빈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학교에 밝혀오셨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은빈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은빈은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은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김은빈한테 장학금을 준다고요?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맞아요. 담당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은빈 학생 축하드려요. 후원자 분께서 학생의 성적과 생활 기록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하셨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을 꼭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의점에 있던 손님 한 분이 놀라서 은빈을 쳐다봤지만 은빈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조건 같은 건 없나요? 은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졸업 후에 꼭 어디서 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후원자분을 만나야 한다거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담당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원자분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다면 그냥 계속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은비는 한참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하러 왔지만 은비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학생, 계산 좀. 손님의 말에 정신을 차린 은비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계산을 하는 은빈의 손은 계속 떨렸고 거스름 돈을 잘못 줄 뻔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은빈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점장님. 저 괜찮아요. 은빈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매달린 눈물이 그 웃음을 더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은빈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은빈은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골목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윤서정은 아직 세탁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비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방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누가 나를 도와준 거지? 혹시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준 걸까? 은비는 아빠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도와준 거죠? 은빈이 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준 거 맞죠? 사진 속 아빠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윤서정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주물러가며 들어온 엄마의 모습을 본 은비는 달려가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은빈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윤서정은 깜짝 놀라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윤서정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등록금 해결됐어. 은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정의 피곤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등록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서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학금이래. 은빈이 대답했습니다. 익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신대. 윤서정은 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딸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은빈아, 정말이야? 진짜 아무 조건도 없어? 혹시 나중에 갚아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해줘야 한다거나? 윤서정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없어, 엄마. 은빈이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래. 그것뿐이야. 윤서정은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딸을 도와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준 것 같아. 은빈이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 안 그래? 윤서정은 대답 대신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기를 바랐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기쁘고 감사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그림자 같은 시각, 김태성은 회사의 비밀 계정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처리건, 익명, 조건 없음, 금액 등록금 전액, 김태성의 입가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셨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다. 아버지가 저 모녀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야. 김태성은 서랍을 열어 전화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무 번호도 저장되지 않은 깨끗한 전화기였습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다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들어오게. 김태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서정과 김은빈, 김태성이 비서를 보지도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동선을 파악하게 24시간.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알게 되시면 조용히. 김태성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회장님도 모르게 해야 하네.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김태성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모녀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기 전에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 긴장, 은빈의 하루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사라지자 아르바이트 하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은빈은 도서관에 앉아 법전을 펼쳐두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도 많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봤다면 좋아했겠지. 은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은빈아, 오늘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은빈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로 비쳤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은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은빈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보낸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로 은빈의 모습을 찍으며 그녀의 모든 동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도서관 입실, 오후 3시 25분 법학 서적 열람, 오후 4시 10분 휴대전화로 통화, 상대방 어머니로 추정,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은빈은 그런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열심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빈이 도서관을 나설 때도 그 시선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골목길을 걸을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빈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성은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윤서정의 하루 일과 은빈의 동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김태성은 보고서를 읽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 모녀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김태성은 밤새도록 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하고 비열한 계획이었지만 김태성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성은 개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비서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윤서정, 김태성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와 김은빈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네. 변호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김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이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변호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신 김태성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윤서정의 약점을 찾게 뭐든 좋으니 그 여자를 흔들 수 있는 걸 경제적으로 압박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김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우리 집안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김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하시게 되더라도 이것만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김창호 회장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회장실에서 김창호 회장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성 부회장께서 개인 변호사를 만나셨고 윤서정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김창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지켜보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겠네. 그리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을 넘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서겠네.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겨울날, 묘지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팽팽히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없애려 하고 그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을 지키려는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매일 저녁 두꺼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윤서정의 동선, 은빈의 일정,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 해칠 수는 없어. 그럼 아버지의 분노를 피할 수 없으니까. 김태성은 며칠 밤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그 여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어느 날 밤 김태성은 개인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단 하나의 스탠드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정, 김태성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와 김은빈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하게. 변호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김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이야. 그럼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대신 김태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서정의 약점을 찾게. 뭐든 좋으니 그 여자를 흔들 수 있는 걸. 과거에 문제는 없었나?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빌미는 없나? 김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면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있지.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김태성을 쳐다봤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나? 김태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김태성의 사무실로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도윤 명의, 차용증과 계약서입니다. 김태성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날짜, 서명, 도장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정 씨가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현실적인 선으로 맞췄습니다. 좋아.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연락하게. 며칠 뒤 윤서정은 낯선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던 중이라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윤 씨의 유족분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윤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 천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생전에 계약하신 건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윤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이 무슨 계약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윤서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정이 대답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가 끊긴 뒤 윤서정은 한참을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정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은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혹시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윤서정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정 씨 맞으시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윤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용한 상담실. 남자는 윤서정 앞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앉았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족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도윤 씨는 생전에 상당한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윤서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통장 내역이 나왔습니다. 모두 김도윤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있고 서명도 있고 심지어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윤서정이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 씨는 저한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런 빚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족분께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유족이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뭐라고요? 윤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금액은 약 3억 원입니다.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윤서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겨우 120만 원, 1년을 모아도 1,500만 원도 안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은 윤서정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죠? 윤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변호사 최민석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윤서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류는 너무나 정교했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 씨,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아닐 거야. 누군가 당신을 모함하는 거야. 그날 밤 윤서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은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방 안 깊숙이 숨기고 평소처럼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윤서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윤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억? 3억 2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서정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윤서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윤서정이 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하네요.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려면 필적 감정도 해야 하고 계약 당시 정황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소송까지 가면 최소 2천에서 3천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윤서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천만 원. 그것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소송 비용. 윤서정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서정이 세탁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정 씨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같은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윤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어요. 이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송 비용 마련하셨나요? 윤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겠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시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동안 따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시면 당연히 언론에 알려지겠죠. 재벌가 숨겨진 손녀. 그 어머니가 3억 빚을 갚지 않아. 법정 다툼. 상상이 되십니까? 따님이 그런 기사와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학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서정은 몸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발. 윤서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은빈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정은 길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윤서정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정은 도윤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사진 속 도윤은 그저 따뜻하게 웃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정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생각을 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윤서정 씨,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권위적이고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 변호사 최민석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최종 답변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윤서정이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합의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럼 모든 빚이 사라집니다. 김은빈 양의 장학금도 계속 보장됩니다. 아니, 오히려 생활비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대학 졸업할 때까지. 윤서정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은빈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회장 일가와 영원히 연을 끊으신다는 법적 각서를 쓰셔야 합니다. 절대로 김창호 회장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만약 이 약속을 어기시면 6억 원의 위약금을 내시고 사기죄로 고소당하시게 됩니다. 남자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2번째 길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3억 2천만 원 채무 이행 소송, 언론 공개, 김은빈 양 학교에도 통보. 남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면 따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서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탁소 뒤편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김은빈 양의 꿈도 끝나는 겁니다.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던가요? 그런 스캔들이 있는 사람을 검찰이 받아주겠습니까? 윤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택하세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합의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김은빈 양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만약 알리시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님이 알게 되면 어차피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따님이 괴로워하는 것 보고 싶으십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정은 세탁소 뒤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물어봤지만 윤서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5시였습니다. 윤서정은 일을 마치고 세탁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딱 1시간 남았습니다. 6시까지 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정 씨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윤서정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합의서 원본입니다. 지금 여기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시든지. 윤서정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윤서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은빈 양은 오늘 오후 3시에 도서관에 갔고 지금쯤 집으로 가는 중이시죠? 저녁 7시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윤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은빈이를 미행했어요? 미행이라니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공개된 일정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김은빈 양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는지, 친구가 누구인지, 어머니 윤서정 씨가 어느 세탁소에서 일하는지도요. 무슨 소리예요? 윤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6시까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김은빈 양을 직접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안 돼요. 윤서정이 소리쳤습니다. 은빈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서명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따님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남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편의점으로 가서 따님에게 모든 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서 친구들 앞에서 말씀드릴까요? 제발이요. 윤서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은빈이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남자가 시계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5시 20분입니다. 40분 안에 결정하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치 윤서정을 감시하듯 윤서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 나는 엄마야. 엄마는 딸을 지켜야 해. 당신도 이해해 주겠지? 윤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빈아, 엄마가 잠시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우리 은빈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아빠도 분명 그럴 거야. 사랑한다. 엄마. 은빈은 편지를 읽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편지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빈은 서둘러 엄마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서랍을 항상 닫아두는데 오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채무 확인서, 차용증, 아빠 이름이 적힌 문서들. 은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은빈은 서둘러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은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3억씩이나 빚을 졌다고? 말도 안 돼. 은빈은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라는 것을. 이건 가짜야. 은빈이 확신했습니다. 아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은빈은 즉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전화해도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빈은 서류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간 거구나. 은빈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은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한 여자가 저녁에 왔었고 어떤 남자를 만난 뒤 울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은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던데.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빈은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엄마, 은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전화 너머로 윤서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빈아, 엄마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은빈이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 봤어. 아빠 빚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누가 엄마를 속이는 거야. 윤서정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은빈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갈게.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야. 윤서정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은빈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은빈이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윤서정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 한 잔과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은빈이 달려가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은빈아, 윤서정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은빈이 엄마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나 때문이야. 윤서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안 손녀라는 게 알려지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슨 소리야? 은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집안? 윤서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빈아, 너희 아빠는 재벌 집안 아들이었어. 은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김창호 회장. 윤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희 할아버지야. 은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서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 가짜 빚서리를 만들어서 나를 협박하고 있어. 우리가 영원히 그 집안과 연을 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안 돼. 은빈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 아빠는 그런 빚 없었어. 알아, 나도 알아. 윤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싸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 공부는 어떻게 하니? 장학금도 취소될 수 있어. 윤서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그냥 서명하려고. 안 돼. 은빈이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아빠를 모욕하는 거야.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가 숨어야 해? 왜 우리가 거짓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해? 은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빈아, 윤서정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은빈은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해. 어디? 그 사람들한테. 은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모욕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야 해. 은빈아, 안 돼. 윤서정이 말렸지만 은빈은 이미 커피숍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은빈은 서류에 적힌 법률사무소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김창호 회장, 할아버지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빈은 인터넷으로 김창호 회장의 회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학생,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은빈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성이었습니다. 은빈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를 괴롭힌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저기요. 은빈이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태성이 멈춰서서 은빈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소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태성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도윤을 닮은 그 얼굴, 도윤을 닮은 그 눈빛. 당신이. 은빈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괴롭힌 거죠? 김태성은 잠시 은빈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김은빈이로군. 우리 아빠 이름을 더럽힌 그 서류. 은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죠? 증거가 있나? 김태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어도 진실은 알아요. 은빈이 똑바로 김태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동생이잖아요. 그래.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동생이었지. 가문을 버리고 도망친 동생. 그게 아니에요. 은빈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 김태성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책임을 져버린 거지. 책임은 당신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은빈이 말했습니다. 아빠를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게 바로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저는 어리지 않아요. 은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딸이고 당신의 조카예요. 그리고 언젠가 검사가 될 사람이에요. 검사? 김태성이 웃었습니다. 내가? 네, 저요. 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을 법 앞에 세울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 김창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도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있다가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은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은빈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은빈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은 은빈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실로 오게. 이 일은 반드시 정리하겠네. 그날 밤 은빈은 윤서정과 함께 김창호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에 대해, 지난 시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창호 회장의 서재에서 회장은 은빈과 윤서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윤서정이 놀라서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틀렸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은빈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는 회장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착하고 똑똑하고 누구보다 정직한 아이였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윤서정 씨를 인정하지 않았고 은빈이를 외면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정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당신을 선택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도윤이를 행복하게 해줬고 훌륭한 딸을 키워냈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서정 씨, 이 늙은이에게 손녀를 지킬 기회를 줄 수 있겠나?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네. 윤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은빈은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새도록 도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은 어린 도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서정은 도윤과의 사랑 이야기를 나눴고, 은빈은 아빠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도윤을 통해 하나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김태성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문서 조작, 협박 시도,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김창호 회장이 직접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면회실에서 김태성이 철창 너머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회장 자리를 원한 게 아닙니다. 김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도윤이만 보였죠. 김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어서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김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과 인정은 다르다. 너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언젠가 나올 때가 되면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김태성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회장 자리도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정과 은비는 김창호 회장이 마련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은비는 장학금과 회장의 지원으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새 곳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하나는 계속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왜 아직도 편의점에서 일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빠와의 약속이거든. 은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겠다고. 이 정도는 지켜야지. 김창호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 손녀와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은빈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너처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집세고 정의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느꼈습니다. 도윤이가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는 것을. 바로 이 훌륭한 손녀를 말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김은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아빠와 했던 약속? 검사가 되면 좋겠다. 그 말은 꿈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습니다. 법무연수원 강당. 몇 년 뒤였습니다. 정복을 입은 젊은 검사들이 차례로 이름을 호명받았습니다. 김은빈.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은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에 검사 배지가 달렸습니다. 은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요. 관객석에는 김창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 공식 석상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윤서정이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딸 봐. 우리 은빈이 봐. 행사가 끝난 뒤
김창호 회장은 조용히 은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김창호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많이.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김태성은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도 부회장도 아닌 한 사람의 수감자로 은빈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큰아버지, 은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조카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검사되었다고 들었다. 네. 은빈이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축하한다. 김태성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 은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김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한 일은 틀렸어요. 알고 있다.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빈이 큰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오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때는 은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으로 만나요. 김태성은 한참을 조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날 김태성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햇살이 가득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은빈은 아빠의 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검사 배지가 달린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빠, 은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검사됐어요. 하늘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엄마도 이제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은빈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꿈꾸던 그 가족.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이제 제가 지킬게요. 은빈이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아빠가 사랑했던 세상을. 그게 제 약속이에요. 몇 주 뒤였습니다. 김창호 회장의 집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 윤서정, 그리고 은빈. 은빈아, 국 더 먹어. 윤서정이 딸의 그릇에 국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검사야. 은빈이 웃으며 투덜거렸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다고. 김창호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은빈이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첫 재판 보러 오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도윤이 대신 내가 꼭 봐야지.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도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빈은 출근 전 다시 아빠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날마다 아빠를 찾아오는 것. 아빠, 은빈이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에요. 떨리지만 은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함께 할 거 알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은빈은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햇살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희망의 약속, 그리고 용서의 힘. 은비는 돌아서서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사 배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도윤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돈보다 강하다. 그 진실을 증명한 한 가족의 이야기, 별처럼 오래 남는 이야기, 별트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